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헌법 대표 박기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 대산 지역에서 작물의 보리는 안 합니까? 예. 밀 합니까? 일을 하다가 내년에 없어지게 자고 없는 추세입니다. 하긴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 했습니다. 또 할 겁니까? 안 합니다. 안 할 것. 그 다음에 여기다 수박이야. 네. 그 다음에 왜 고추는 안 합니까? 고추는 우리는 나라는 또 작물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벼농사는, 이게 벼농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담수재배이기 때문에, 벼농사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육묘. 육묘의 상토에 이 실을 재봐야 됩니다. 상토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나빠진 경우는 간단히 생겨요. 그때 벼육묘를 사실 육묘에 할 때는 상토에다가 척전기를 꽂아서 이 실 재봐야 됩니다. 이 실을 그 상토에 꽂아서 이 상토라 생각하면 이 손으로 잡으면 이 시값이 측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측정값은 한 5초 만에 나와요. 자, 그러면 수분이 35%에 이 시가 1.95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시가 1.5 나올 때는 상토 이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왜 괜찮으냐? 이 시값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이 먹어야 될 비료량이 있거든요. 1년 12달을 한산해서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했던 수박이고 메론이고 전체가 다 나와요. 비료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겨울에 심을 때 메론하고 여름에 심을 때 메론하고 비료값이 달라요. 흡수되는 양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제일 잘 맞춰야 되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12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은 춥고 덥고를 나누는 것 같으면 1월 15일이 겨울이 최고 추워요. 계절을 쪼개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 15일이 최고 더워요. 그럼 여름. 여기는 겨울. 그리고 4월 15일에서 10월 15일. 4월 15일은 봄이고, 이게 계절의 중심이고,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계절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계절은 두 달로 보면 됩니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가을. 그러면 한 달 들어있는 거는 계절의 변동기다. 봄이 빨리 왔다 늦게 왔다 사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놔면 우리가 쉬워요. 근데 24절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24절기는 중국에 맞는 거고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함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겨울에는 하우스 수박의 비료값이 언제 심느냐는 거죠. 수박 언제 심습니까? 12월달 1일 심죠. 모내기는 언제 합니까?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여기에서 모내기죠. 모내기. 자, 모내기 하면 육모는 언제 하죠? 4월 말에 6월, 5월, 15일까지.
여기에 육묘가 들어가요. 5월 초까지. 자, 이 벼가 자, 요 시기와 이 시기하고 비료량이 달라요. 겨울엔 비료량이 2.7, 봄하고 가을에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여름에는 1.8, 20. 그럼 여름에 더울 때 차광망을 씌우면 차광망 35%짜리 35%짜리 씌우면 이 시값이 플러스 0.5를 올리면 됩니다. 플러스 0.5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 이 속에 틀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요 틀 속에서 기준이 비료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태양이 비춰서 온도와 온도량과 햇빛량과 하루 종일 시간, 그래서 먹을 수 흡수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이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딱 맞다 안 맞다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양달 음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묘 모내기 육묘 상토 이 시값은 요 계절로 보는 것은 몇이 나오는가? 하우스에 들어가 노지에 들어가 또 다르거든요. 그럼 육묘 상토의 이 시값은 여기 1.8이잖아요. 하우스는 2.1이잖아요. 2.0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묘의 상토의 이 시값은 물에 담그느냐 물에 안 담그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담수에 놓느냐 담수에 안 놓느냐. 육묘 상토를 분명히 했는데 어떤 해는 장애가 일어나는 곳이 있죠. 빨간 향이 물에 담가는 안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병도 없고. 병도 아닌 육묘 상토가 벽 안 자라는 거 안 보셨습니까? 그렇죠. 빨간 향이 가지고 그때는 이 시값이 높은 거예요. 그때 그 상토의 이 시값을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이 시가 2.0이 돼요. 2.0 이하, 2.0 이하. 지금 오늘은 벼에 대해서 이런 세심하게 강의 내용 없습니다. 저 강의 내용은 그렇게 많아도 벼농사의 강의를 해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강의가 없어요. 벼농사의 강의에. 그럼 요 상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벼 육묘가 우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키우느냐 아니면 또 바닥에 공구를 쳐가 키우느냐 이따 다르죠. 그리고 그냥 땅에 뿌리를 박느냐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향에 따라서 그 땅의 이 시값이 또 돼야 돼요. 여기 토양의 이 시값이 안 맞으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가 육묘 상태에서 잘로 빼는 거죠. 싹 먹어 쓰는 거, 그 곰팡이 피는 거, 잿빛 곰팡이. 그러면 육묘를 우리가 키우다가 육묘 묘판에 갖다 놨을 때 육묘장에서 육묘장 발생 약을 치죠. 농약 치죠. 있죠.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 약 칠 때 약 맞춥니까? 영양제 됐습니까? 그렇죠. 육묘장의 병 발생이 잿빛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 잿빛 곰팡이는 벼가 육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육묘판에서 요놈들이 여기에 달고 있는 물방울 여기 들어있는 일액 물방울이 흘러내려와서 여기에서 뿌리에서 먹은 질소를 분해서 상부로 올라가면 여기서 갔을 때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먹어서 탄수화물이 돼야 돼. 탄수화물. 이걸 소화시켜서 탄수화물이 돼야 돼. 탄수화물이 돼야 되는데 낮에 먹었던 양이 부족하면 저녁에 일액으로 나와요. 똥똥 매져. 이슬이 조금 맺혀있어. 요 일액이 떨어지면 뭐가 돼? 아미노산 단백질이거든요. 소화를 시키면 탄수화물인데 입 밖으로 바로 나오기, 뿌리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 땅을 여기에다가 누적이 되면 뭐가 생겨? 여기에서 제필곰팡이 생깁니다. 군데 생기죠. 왜 그러냐? 물방울이 많이 맺히는 데만 생기니까. 물방울이 많이 맺히는데. 요 제필곰팡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 생길 때 약방제가 들어있죠. 자, 약방제에 들어갔을 때 이때 약 맞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양제가 들어가요. 영양제. 여기에 있는 제필곰팡이는 죽이도 살리도 똑같아요. 살리나 하나 죽이나 하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 물만 들어가 보면 얘는 톡톡 죽으니까. 여기 있는 제필곰팡이를 잡는다고 해서 뭐 별 덕도 없고 실도 없어요. 죽여서도 그만, 살아서도 그만, 또 병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영양제라는 놈이 여기에 들어가서 잎에 일액을 안 맺게 하기 때문에 배육모가 제필곰팡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제를 하면 이거는 물이죠. 농약을 아니다 생각하면 물이다 이 전체가.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물을 뿌리가 씻겼다 하면 똑같아요.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가 요걸 씻겨버리면 제필곰팡이 안 옵니다. 요 육모에 낮에 물 주지 말고 아침에 물을 댈 수 있으면 뿌리가 요 물방울을 씻겨버려요. 그러면 그 육모에서 병이 발병 안 한다. 하우스에 우리 관리할 때 이제 되는 거예요. 병온 자체가, 병발 자체가 얘는 균으로 보면 안 된다. 또 올 거니까. 요 이슬 일액 방울만 맺으면 또 올 거니까.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에 씻어서 회수를 시키느냐. 담수레에 뿌리면 물이 씻겨버리면 병 하나예요. 자루병. 옛날에 담수인 거 있죠. 그때 이 병 안 옵니다. 요즘은 이제 땅에 키워요. 그럼 땅에 키우는데 자동으로 얘가 물을 뿌리는 사람은 벼육모의 제필곰팡이가 아침마다 뿌리 많아요. 근데 한 맹물을 갖다가 맹물 시기를 맹물을 뿌릴 때 한 2일 정도에 한 번 1회를 뿌리면 제필곰팡이 안 오죠. 씻겨버립니다. 자꾸 씻겨나십니다. 그런데 맹물을 안 뿌리고 한 일주일 만에 어떻게 가보면 병이 오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게 병이 온 게 아니고 일액 물방울이 떨어져서 여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냥 이해됩니까? 예. 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물방울이 아까 밑에 떨어지면은 아까 병이 안 온다겠다니까요. 아니요. 떨어지면 어떻게든 요 병균이 발생합니다. 양에 따라서. 땅에 떨어져도 곰팡이균이 피고 식물에 옆에 생겨도 곰팡이 피고 두 개 다 동일합니다. 물을 줬을 때 그게 알을 떨어진다. 희석이 되고 연해져 버리죠. 연해져서. 희석을 시켜야 돼요. 맹물을 뿌려서 희석을 시켜 연해져 버려요. 연해져 버려요. 농도가 있어야 곰팡이는 영양 원소가 됩니다. 곰팡이는 필 수 있는 영양 원소가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있다고 해서 곰팡이는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제필곰팡이는 주범이 일액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일액을 안 맺게 하든 영면실이 영양제를 쓰든지 맹물을 뿌리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맹물을 뿌리게 되면 이 맹물은 상대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잎이 얇아져요. 그럼 이력을 더 많이 맺어요.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황금을 온 것은 벼에서는 올드 칼라 20리터, 물 20리터에 칼라를 물 20리터에 60cc의 설탕을 120g을 가지고 살포해라. 그럼 설탕을 더 넣어도 된다.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물을 많이 뿌릴 때 이렇게 해놓으면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벼를 심을 때 해도 되고 영양이 부실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설탕은 더 넣어도 된다. 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따라서 기본에서 200g까지 늘려도 괜찮다. 이거는 200g까지 이렇게 하면 벼가 우리가 모내기를 할 건데 내일부터 비가 주구장창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조루에다가 조루 간주로 해가지고 설탕량을 늘려가지고 심어보면 모가 잠겨가지고 보름이 있어도 이상이 없다. 보름 동안 물 밑에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살아버려. 잠시만요. 예. 만약에 물 희석을 안 하고 비고 오자라서 그다음 말이에요. 비 오면 물로 희석을 안 하고 그냥 가루로 그 위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되세요? 아니들이나 설탕이 너무 많이 아니 설탕이 물로서 녹인다니까. 2% 먹어요. 아 2%. 뿌리도 물론 먹죠. 예. 먹는데 예. 균형이 안 됩니다. 여기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니까 그게 육모할 지금 몇 번 정도 해야. 그거는 이제 내 육묘가 예. 요렇게 살포하면 축 안 커요. 예. 영양이 많기 때문에 예. 육묘가 키가 큰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키가 큰 거고 아. 없어서 안 큰 거고 작아서 큰 거 두 가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요즘 강의는 그게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건 뭔 그림이냐면 요거는 식물이 성장을 하고 요 방법으로 요거는 비료를 양을 늘렸고 비료를 날려고 요 날짜에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비료가 늘어나면 식물이 마지막에 가서 늘어나면 죽어요. 식물이 성장하면 죽어요. 성장 곡선 제일 안정적으로 크는 시점과 키가 크는 시점과 비료량 요거 그 다음에 비료가 작아서 안 크는 시점에 비료량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비료값이 작아서 안 자라요. 여기서는 여름에는 0.5 이하 되면 잘 안 자라요. 병도 없어요. 근데 겨울에는 0.8이 되면 잘 안 자라요. 0.8이 되면 잘 안 자라요. 겨울에 고추가 키가 크고 수박이 쭉쭉 나가는 건 1.5의 비료량이에요. 여기는 2.7이죠. 제일 좋은 건. 반에 가까운 거고. 여름에 고추가 키가 큰 건 얼마가 되냐? 0.8에서 1.0이 되면 고추가 키가 커버려요. 근데 여름에 1.8이 되면 고추가 키가 작게 크고 많이 열어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게 2.7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나왔죠. 예. 그래서 비료값이 다르잖아요. 계절별로. 그러면 육묘가 이 씨값이 낮으면 안 크는 대신에 질병이 없어요. 0.5 이하나 0.3 이하는 병이 아니에요. 이 씨값이 낮으면. 일액을 맺어도 일액 속에 영양이 없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병이 제일 많이 하는 이 씨값은 0.6에서 0.8이 병이 제일 많이 해요. 있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럼 이 속에서 보면 여기 키가 제일 많이 컸었죠. 거기 약간 안쪽이 됩니다. 그럼 고추가 쭉쭉 크면 수박이 많이 쭉쭉 나오면 그거는 분명히 수박이 병을 한다.
메론을 심어놨는데 메론이 키가 쭉쭉 빠지면 그거는 녹균병, 흰가루병, 계피곰팡이 분명히 한다. 답이 나와요. 왜? 비료량이 적기 때문에 병은 하는 이 시각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나랑머리가 나랑이 키가 크면 그거는 조절한다. 더 안 오는 비료량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배는 여기서 농사 지어도 괜찮아요. 더 좋아가고 벼 농사는 여기서 낮은 수치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키가 크거든. 키를 키웠다가 하면 손해가기 때문에 키를 키우면 일이 많아요. 키를 키우면 일이. 근데 요것보다 더 많이 비료를 주면 우리가 심는 주수보다 더 한 50% 줄여 심는 벼를. 벼 심는 거를 결주를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뭐 되면 결주를 줄이고 있죠. 줄이도 생산이 같다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비료량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줬던 비료량이 같기 때문에 벼 생산량이 같다는 걸 알아내는 거죠. 이제는. 요 원리.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큰다. 수박에 비료를 적게 주면 마디가 늘어지는 거 보셨죠? 마디가 쭉쭉쭉 늘어지죠? 그러면 그건 결국엔 등굴 썩은병, 등굴 좁은병, 막 흰가루병, 계피곰팡이 막 그냥 와요. 왜? 비료량이 적기 때문에. 비료량이 적정량의 비료가 되면 병은 아니에요. 병이 없는 비료량은 1.1을 넘어가야 돼요. 1액이 안 되는 거예요. 1액이 안 되는 비료량은 1.1을 넘어가야 돼요. 1액이 없다. 요 시점의 이 시는 1.2 이상. 1.2 이상인 1액이 없기 때문에 병이 안 생겨요. 수박 농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고 메론 농사 누구한테 물어봐야 얘한테 물어봐요. 척정이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되는 일을 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올게 뭐 좋노? 이러거든요. 올게 뭐 좋노? 와 그래 좋노? 좋을 때만 물어보지 안 좋을 때는 뭐 좋노? 물어보지 않아. 그때는 뭐, 와 그렇노? 와 그렇노? 와 그렇노는 캐보이 많아. 비료를 적게 줘서 일어난 일인데 메론이 안 되고 수박이 안 되고 비료를 적게 준 거고 나락이 키가 큰 거 비료가 많아 조금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주면 비료를 갖다가 자기 정량을 먹으면 나는 지금 주수를 50% 줄여드려요. 논두렁에 큰 거 보이지? 논두렁까지 큰 배폭 있잖아요. 그거는 개수가 몇 개 안 돼도 한정 되죠. 근데 벼를 갖다 우리가 계속 옛날에 비료를 적게 시대하되 뭐 고사리처럼 가늘게 키울 때 그 시절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계속 남은 거죠. 그런데 그 굴레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벼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 그래서 벼 육묘에서 잿빛 곰팡이는 농약으로 잡는 게 아니다. 이슬방울 생기면 물방울을 씻어주든지 씻어주면 키가 큰 뿌리니까 뭐가 너무 가늘어진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골드 칼라 물 20리터에 60cc 설탕 120g, 200g 쓰면 된다. 모내기 할 때도 이렇게 해라. 모내기 할 때도. 정식할 때도 이렇게 하면 벼가 뿌리 내림 잘하고 탑댐 잘하고 분열까지 잘한다. 분열까지. 가족 위에다 합니까? 물조리가 줘갖고 심을게요. 심기 전에. 심기 전에 물조리 줘기라. 너 육모상에서 예. 살포해가 나가라. 살포해가. 그렇죠. 그러면 심기 직전에 예. 심으면 오늘 저녁에다가 설탕물 해가지고 물 주고. 요거 안 하면 요것만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농사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또 그 다음 또 다음. 그런데 처음부터 착착 자는 게 제일 양이 많이 나오더라. 예. 파종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종할 적에는 이제 파종할 때는 상토의 비료를 꼭 측정해라. 상토 그 이식값이야. 요거만 이식값만 2.0 이하만 되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비료량이. 상토 이식값을 안 되면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 상토 이식값. 이제 정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벼는 혈육 중에 이렇게 살포해주면 병이 발생 안 합니다. 육묘 중에 깜찍하게 키가 빵빵하게 잘 키워나면 여기 요 방법. 이게 돈도 몇 푼 안 들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골드 컬러라는 것은 영양제인데 네. 저 물 20리터 60cc는 물 20리터 말통에 해석할 때 월드 칼라가 60cc다. 네. 500짜리 물 맞아. 네. 칼라 60cc. 요 방법을 하면 육묘에 이렇게 해주면 육묘가 튼튼하게 자란다. 그 육묘가 튼튼하게 자라서 해가 없다. 그리고 육묘가 튼튼하게 자라서 해가 없고 그다음 병도 안 챙겨요. 이슬만 일행만 안 맺게 하면 병은 없다. 일행만 안 맺게 하면 일행만 안 맺게 하는 게 관건이죠. 일행을 안 맺게 하는 게. 그죠? 일행만 안 맺게 하면 되니까. 우리 대산면에서 벼 제일 많이 심는 사람이 한 400마리 한다에 600마리에 제법 많네. 600마리에 600마리면 그 12만 평? 12만 평. 그리고 대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50평을 한 말지기로 하는데 우리나라 도운인데 우리 대산 인근요 지역 진영 일부분하고 동업이나 풍면도 아닌데 대산하고 진영 자원인 쪽에 하고 150평이 한 말지기더라고. 그럼 400마리네. 예, 400마리인데 또 8만 평. 예, 내가 한 10만 평 조금 넘게까지 지은 적이 있는데 처음 와서 한 1년 전부터 한 2, 3만 평 줄었는데요. 창원시에서는 제가 제일 1등으로서 제일 많이 하지. 우리 한금을 넘고 회원들이 조금 하는 농가에는 한 20만 평까지 해요. 20만 평. 20만 평까지 벼 재배. 황금알 개원도 있습니다. 예, 회원 중에 많이 한 사람 한 20만 평까지 한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벼 이삭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그게 안 보여요. 잎이 안 보여. 이삭만 보여. 들어온 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방법 모두 다 가르쳐 줍니다.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다 논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그 방법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법에서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식물은 우리가 이 정식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이제 정식하고 이게 이제 육묘의 영향이 되기도 하고 본답에 정식 전에 요 방법을 동일했습니다. 본답 정식 전에. 코디님 어제 제가 한 거 못 가졌지? 못 가졌지? 휴대폰 한번 쓰고 있을 건데 지금 사진 드는 게 아니 그거 내가 꺼내가면 벼에 대한 홍보 한번 제가 기록을 하게. 이 본답의 정식은 하고 난데 요 방법을 쓰면 영양과 함량이 들어있으면 요 방법을 써서 벼에 정식을 하면 벼가 이상이 없이 잘 자랍니다. 처음에. 그럼 뿌리 잘 내리고 분열이 잘 돼요. 분열이 잘 되고 벼에
도복 방지, 침수 회복, 도복 방지, 침수 회복, 다수화. 이게 제일 좋은 말이죠. 벼가 자빠지지 말고 침수도 회복이 되고 다수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죠. 육로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결주 방지가 요게 결주 정식점에 하는 요게 결주가 안 돼. 물에 담겨 있어 한 보름 담겨 있어 안 죽어 이건. 물에 담겨 있어. 우리가 그 결주 좀 보기 싫잖아요. 그 생산량이도 그 미치고 요즘 기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조금 뭐 뻐끔해도 그냥 두버리잖아요. 근데 뭐가 안 심어지는 그게 안 했거든요. 심어졌는데 물에 들어가서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방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납의 정식 전에 요 방법하고 우리가 정식 후에도 신고 난 후에도 수세가 약할 때는 수세 회복 분열할 때는 요 방법을 한번 대줘야 됩니다. 근데 들어온가 해도 괜찮고 다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들어온가 하는 방법이 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 이삭이 생길 때 이 지점에 내나 요 같은 방법을 해주면 이삭이 길이가 길이. 그 다음에 꽃 피기 전에 출수전이죠. 꽃 피기 전 출수전. 이 방법을 쓰면 수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핀 후 이삭이 핀 후에 2회를 하면 2 내지 3 자기 마음대로 2 내지 3회를 하면 등이 터진다. 그래서 미실에 항상 등이 터져요. 그럼 최대 수확량을 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비로는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더 들어가요. (10에서) 한 30%까지 더 줘도 괜찮다. 드론이 10리터짜리는 칼라 사진 찍으면 됩니다. 750cc에 설탕 1kg, 800에서 1000평, 드론
20리터는 칼라를 1.5 리터에 설탕을 2kg에서 1000에서 2000평을 살펴라. 그러면 드론 30리터. 30리터는 칼라를 2.5리터, 2.25리터에 설탕을 3kg 써서 2000평에서 3000평을 써라. 저건 40리터. 칼라를 3리터를 쓰고 설탕을 4kg 써라. 철분 면적은 3000에서 4000평을 써라. 이 방법을 쓰면 우리가 여기서 농약 혼합은 해야 된다. 농약 혼합은 지금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염화가리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염화가리 양을. 그 염화가리를 쓰게 되면 또 억제를 한번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염화가리를. 염화가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염화가리를 저 농도에서 드론에서는 좀 넣기가 불편한데 염화가리 양을 염화가리 쓸 수 있다. 예. 우리 드론으로 하면은 다른 애들이 우리가 농약하고 영양제하고 혼합을 하다 보면은 드론으로 살포할 수 없는 약이 된다니까. 가리라든 다른 우리 성분이 양화될 때 영양제에 우리 칼라랑 저거는 관계 없으니까. 예. 그 pH를 낮춰줍니다. 칼라는 그치, pH, 산성량이 알칼리가 아니에요. 우리 드론에 살포할 때 혼용이 안 되는 게 아마 알칼리약제. 알칼리약제. 그럼 이 제품에서는 별수는 알칼리를 쓰지 마라. 알칼리약제. 알칼리약제이면 이 칼라에 칼슘하고 일부 계라만 성질이 있다. 근데 물로 쓸 때는 큰 각이 없는데 드론을 쓸 때는 더 고농축이기 때문에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에 그 정도의 농축이 잘 안 돼요. 기술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라 붙었을 때 흡수가 안 되고 그 다음날 녹이 전까지 마르면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그런데 알칼리성이다, 석회, 황금을 농부에서는 벼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걸 규산을 쓰지 않습니다. 규산을 쓰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자빠집니다. 규산을 쓰면 벼가 안 자빠질 것이다. 우리는 생각뿐이다. 우리가 마음에서 벼가 안 자빠진다고 생각하지 규산을 써서 벼가 안 자빠지진 않을 수 있다. 안 자빠질 수 있다. 잠깐 멈췄다가 규산 쓴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잠깐 멈췄다가 또다시 성장해버립니다. 그럼 계속 따라가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 얼룩에서는 규산을 안 쓰고 설탕으로 대체한 건데 그 규산이 이 방법 아닌 데는 써도 괜찮아요. 우리 제품하고는 쓰지 말라는 거지. 왜? 결합이 되는 것도 있고. 결합이. 그럼 설탕으로 완벽하게 잡아놨는데, 키를 잡아놨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황금 얼룩에서는 규산이란 걸 제품은 안 씁니다. 설탕이 웃자람을 딱 잡아요. 그렇죠. 웃자람을 잡아버렸는데, 웃자람이 우리가 잡았는데, 꿀에 영양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가 환경이 좋아서 단단해진 거 있죠. 논두렁가에. 논두렁가에 있는 벼처럼 만들어주는 거고, 논두렁가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멈춰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풀려요. 풀리면 다시 큰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세 번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은 그 방법 없어요. 규산이라는 게. 그럼 이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써요. 가게는 멈추다가 다시 하는데 이 칼라라는 제품을 쓰면은 설탕이 멈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영양으로서 품질을 좋게 하고 예. 보조 역할이고. 아니 얘가 주 영양인데 얘가 설탕이 보존돼 이 역할이 크다. 설탕이 이걸 빼고 해도 맛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얘를 함으로 해서 더 부가지고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자면 한번 쳤을 때는 이제 네, 처음에 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삭이 길어지는 거고 제일 처음에 그 우리가 이삭비를 할 때 그럼 이삭이 길어지는 거만 하고 그 다음에 출수 전에 하면 수정이 잘 되고 그것만 해도 밥은 맛있어요. 그러나 이삭 피누에 각각 역할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 밥맛이 달라요. 요거 했을 때 우리가 그 도정률이 최고 85%까지 나와요. 해본 적 있습니까? 예? 85%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약간 82, 3%는 85%까지 넘어오시는데 벼 2만 평을 수확해서 건조기에서 말리면 쭉정이 나오는 거 있죠. 톰백 한 개가 안 나와요. 2만 평 말렸을 때. 콤바인 우리 40kg 매상 포대 40개를 도전하면 쌀액이 5kg가 나온다. 다르죠? 오늘 아침에 밥을 해놓고 그 밥솥에 전기를 빼고 두면 내일 아침에도 맛이 똑같다. 굳지라네. 밥이 굳지라네. 보리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보리살이, 보리삭이 밤송이처럼 이렇게 벌어져요. 벼는 나달이 한 200개 이상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즘 우리가 이삭 그늘이라 하면서 NK비료를 지금 이 시점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0에서 30%가 더 치대는. 예, 그러면 처음 우리 정시갈 때 뭐를 이양할 때 10%에서 30%를 더 주고 네. NK비료를 치지 않고 저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저 수확이 아니요. 그래 되면 올 코팅 비를 써야지. 예, 이거 볼 때 그죠. 예, 한 번에 척척 그 예. 31%짜리 쓰네요. 우리 지금 31%짜리 31%. 예, 완전 예, 누구? 1%에 1,000원씩 하는 거예요. 1,000원 넘기치거든요. 그 될 수 있으면 질소가 1%로 높은 거 32%짜리 써라. 1%에 1,000원이 넘어요. 3만 몇천 하죠? 예, 34,000 그럼 1,100원 정도 치겠네요. 1%에 1,100원이나 1,100 몇씩 칠 거예요. 그거는 100%는 모르겠고 20kg에 34,000 자, 34,600원이라는 거죠? 600원. 자, 그러면 31%잖아요? 그러면 키로당 얼마네요? 그냥 1,000원 넘게 치죠? 1,100원 치면 뭐 그냥 예. 20원, 1,120원 정도. 그러면 32%짜리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이 벌었죠? 예. 그죠?
요 1% 차이에 1,0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토양 분석에서 요 비료의 끝다리 붙은 거 있죠? 31에 다시 뭐 7에 8이 되잖아. 요 뒤 숫자를 보면 되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이 두 숫자는 토양에 있나 없나 토양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1,000원을 줄여야 했었겠죠. 내는 이게 별로 필요 없고 땅이 다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줄인 거, 요 앞대가리 많은 거, 질소량이 많은 걸 써야겠죠. 1,000원 버는 방법. 우리 집에서 저 가져가면 분석을 해주는데 토양 분석. 박사님 집에도 저 분석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거의 토양 분석할 때는 끝들이 흙을 걷어내면 안 된다. 직각으로 잘라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된다. 두부처럼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가야 된다. 토양 분석은 그때 흙도로 그러면 걷어내고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된다. 예, 그냥 벼 재배하는데 딱 직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가라. 그러니까 그 키로 맞춰야 된다. 최소한으로 지상 위에서부터 밑에 몇 cm까지 내려가야 돼요. 땅이 약간 맞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까지 뿌리가 잘 된다. 15cm, 2cm 그렇죠. 우리가 땅이 탁 찔러보면 사고를 파보면 딱 가서 뭐 맞히는 데 있거든. 마다치는 데 거기까지가 뿌리가 돼. 그러면 토양시로 채취할 때는 약 그 땅의 3분의 1 지점. 그러면 우리 경운 작업을 안 칼날 들어가는 만큼은 그렇죠. 방금은 한국 대표 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벼에 대해서 모르진 않죠. 많이 했어요. 예. 엄청나게 가르치셨어요. 이거 한 사람마다 쌀국수가 많이 나고 뻥튀기 장사가 이거 사가지 쌀 사가지 갖고 뻥튀기 중에 뻥튀기 많이 나온 거야. 밥맛이 특이합니다. 감자에 뿌리면 감자가 맛이 바뀌고 수박에 뿌리면 수박의 맛이 바뀌고 메론 같은 건 메론이 완전히 맛이 바뀌고 형님 왜 대사사람이 모르면 몰랐지 고양이도 많이 안 들었지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돈이 되는데 경장 밑이 얻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내 그림자만 보더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과거의 내 그림자만 보더라. 32년 동안 연구 과정에서는 실패밖에 되었겠어요. 32년 끝나고 33년에 성공했는데 32년 동안 실패했으면 그 과거만 보고 있겠죠. 수박은 제가 한 10,000봉을 심어봤어요. 5돈짜리 서울로 5돈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 5돈짜리 서울로 끌고 간 사람이고 24살에 대산에서 24살 된 사람이 서울에 5돈짜리 한 차 끌고 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0,000봉을 심고 그 시절에 약 30 몇 년 전에 수박을 갖다가 등불 3가닥을 뽑고 51cm 심었어요. 51cm의 등불 3가닥 뽑아서 600평에 1,500개를 뽑은 사람이에요. 앞서죠? 미마디에서 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마디에서 따랐습니다. 8마디에서 15마디, 늦으면 17마디. 반촉성. 그 우리가 비가리, 터널 대배. 그래서 그걸 뽑아내고 모내게 하고. 그 시절에 수박을 10,000봉을 심고. 부속도 덮고 삐끼고 하는 그런 아니고, 그냥 비닐, 터널. 벼 재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만 첨가하면 됩니다. 염화가리 양만. 여기에서 통제가 안 되는 이것보다 더 벼가 웃자람 심하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염화가리 첨가하는 방법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염화가리만 첨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 500리터에 하면 어떤 방법이 하겠죠? 설탕 3 내지 5kg까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염화가리
이래서 많게는 3kg까지. 염화가리를 써도 되는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써도 될 만하면 안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 가서 너무 우리가 힘이 강해서 안 될 때는 염화가리 늘리면 된다. 우리가 광역살포기 있죠. 그걸 불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어제 저 심경수님하고 그 팀들 요거 이제 광역살포기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광역살포기에 써도 연마가리는 드론에 안 됩니까? 드론에 쓰면 요게 이제 염화가리는 약간의 알칼리성이 있어요. 약간 알칼리 바다면 알칼리성. 연마가리만 치면 되지. 아 저걸 다 혼용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요렇게 하면 되는데 드론에서도 소량을 써도 괜찮습니다. 소량으로. 근데 요걸 빼도 괜찮다. 요걸 염화가리는. 근데 우리가 광역살포기라면 우리가 3톤이죠. 광 부는 거. 우리가 광역살포기 이게 물이 3톤이죠. 물 3톤. 물이 3톤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칼라. 요게 9리터에서 15리터까지 쓸 때 더 써도 괜찮아요. 한 통이 15리터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역살포기가 면적을 갖다가 얼마나 썼냐 그거거든요. 면적을 많이 쓰면 그 살포량이 적거든요. 그럼 요 방법을 썼을 때는 벼가 1200평에서 어릴 때는 1200평, 커서는 800에서 한 1000평을 떨어지거든요. 광역살포기는 이선은 똑같이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광역살포기가 커도 똑같이 쓴다고. 살포기, 광역살포기는. 근데 손으로 치는 거는 어릴 때는 작기치 않고 뭐 손으로 치는 건 그런 차이가 있다. 광역살포기 여기에다가 설탕을 9kg, 18kg에서 약 30kg까지. 그 염화가리 쓰면 한 포 정도. (20kg) 20kg. 가리 성분이 현식되는으로 많이 이동 속도가 빨라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가리 쓰는 목적이 이동이 빨라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름에 가리를 쓰면 이동이 빨라지면 더워져요. 질소는 시원한 비료고 가리는 더운 비료. 이 두 가지 성질이 달라요. 똑같은 비료가. 그럼 하우스에 여름에 메로니 농사가 잘 안 되는 주 원인이 가리 때문이에요. 가리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창원과 이름이 잘 되고 그 차이가 있죠. 얘는 거의 다 그렇죠. 끝났네요. 예. 벼 이게 알고 보면 몇 분만 있으면 아주 다수하거든요. 벼 알갱이가 그 껍질 그렇게 나와요. 나란히 황금을 얹고 특별한 거의 올특이 된다. 예. 사진 지금 얘기해. 하여튼 벼농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